제가 그 자연과학하고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그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가지고 있던 그 문제의식은 왜 근대과학하고 현대과학기술만이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존재하는가?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대신하는 대안적인 과학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현대에 와서 사실 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었죠. 한두 사람 소개하면 프리츠호프 카프라 같은 사람의 그 신과학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책들에서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자로부터 시작된 그 근대과학의 이분법적 접근이라든가 데카르트적 환원론, 기계론적 접근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전일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대안적 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가이아 담론을 발표한 제임스 러블록 같은 사람에게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체로 이제 생태주의라는 큰 범주에 넣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담론에서 어느 정도 그런 그 근대 과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를 제가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 근대 과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과학이 성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생태주의적인 담론은 계속 나올 것이고 가르쳐질 것이고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생태주의적인 실천을 하는 그 실천도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 근대 과학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틈새에서 존재할 뿐이지 이게 현대 과학 기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이제 첫 번째 UN 인간 환경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미국의 두 사람의 생물학자가 참여하는데요. 한 사람은 폴 얼릭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거 또 하나는 메리 커머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 얼릭은 1968년에 인구 폭탄이라고 하는 책의 출판을 통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요. 근데 이 사람은 회의에서 인구 증가가 생태계 파괴의 주된 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1968년이면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와 같이 인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파국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라고 촉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파 진영에 속해 있던 메리 커머너는 인구 증가 자체가 결정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고 기술이 그 증가하는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말 문제되는 것은 뭐냐, 상당히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죠. 부자들, 선진국들의 낭비적인 소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견해는 72년에 논쟁을 벌였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이제 강도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환경주의자들하고 좌파 진영을 대변하는 견해로 존재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견해가 덧붙여지는데요. 이것은 기대 수명의 연장이 이루어지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노인 부양률이 크게 증가하죠. 거기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는 인구를 늘려야 된다,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유지선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 한 명이 평생 그 살면서 가임 기간 동안 2.1명의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그 질문,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전 지구적으로 인구 감소가 가능할 것인가, 올 것인가,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근데 제가 전망을 좀 해보면 그 선진국에서의 기대 수명 증가, 출산율의 감소, 인구 감소라는 것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개발국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지구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폴 얼릭 같은 사람의 경고라든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민간단체들의 인구조절 노력 때문이 아니고 또 어떤 정부의, 어떤 국가의 산하 제한, 인구 그 조절 노력 때문이 아니고 현대 과학 기술의 이용, 특히 에너지 사용의 증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에너지 소비고 이제 Y축이 그 출생률인데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위에 이 막대하고 이 점들은 포유동물의 경우고요. 그래서 인간의 경우는 이 대사 외의 에너지 소비를 적용을 해서 출산율하고 에너지 소비 관계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의 상관관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포유동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게 인간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걸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계는 이 국가 간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장기간에 걸쳐서 에너지 소비 변화하고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봐도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한 1900년대 초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의 그 출산율하고 에너지 소비의 상관관계를 이제 나타내 본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이걸 나라별로 조금 나눠 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이건 이제 한국의 합계 출산율하고 1인당 에너지 소비의 상관관계인데 거의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기대 수명은 이제 증가를 하는데 수명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유엔에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의 변화를 고려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인구의 그 장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2017년에 발표한 예측에서는 2050년경부터 아시아 지역까지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프리카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의 합계 출산율도 2000년대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달리 감소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러한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유엔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가 아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 인구도 2100년까지 11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대체로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2300년경 가면 한 90억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국가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남부에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보츠와나 같은 나라처럼 이제 에너지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보츠와나의 출산율이 아주 빠르게 감소하죠. 또는 모로코처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 퍼지게 된다면 더 일찍 인구 증가가 멈출 것이고 인구가 이제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인구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생태계 쪽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생태계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 인류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죠. 그리고 이 기후변화는 바로 인간의 그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화석연료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인구 폭탄을 쓴 얼릭의 주장에 따르면 뭐 2100년까지 인구가 112억까지, 유엔의 예측에 따라서 112억까지 증가하게 되면은 뭐 지구 생태계나 기후 시스템이 파국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얼릭 같은 사람은 여전히 인구 증가가 가장 큰 문제다. 인구 증가 문제만 해결하면은 기후 변화 문제도 다 해결되고 생태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를 가져온다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기후 변화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산업화돼 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출산율하고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는 중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게 시간표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이게 아주 파국까지 올 것이다,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한계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후 변화 해결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기후 변화 그 보고서를 내놓는 IPCC라는 기구에서는, 그러니까 유엔 산하 기관인데, 이 IPCC라고 하는 기구에서는 그 인구가 유엔에서 제시한 그러한 그 경로를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후 변화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계선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기후 변화로 인한 파국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산업화가 시작이 된 1850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 지구 평균 기온을 2100년까지 2도 이하로 묶어둬야 한다. 그래야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 2도, 섭씨 2도라고 하는 이 지점을 넘겨버리면 뭐 걷잡을 수 없이 큰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또 이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 어떤 지점인지, 2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오는 것인지, 섭씨 2도 상승이 되기 전에도 오는 것인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4도나 5도가 올라가야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2도 억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그 기후 연구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 쪽에 틴들 기후 변화 에너지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 오슬로의 기후 에너지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걸 실현 가능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막 될 것처럼 이제 막 얘기들 하고 연구들 하고 뭐 정책들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적응 노력을 펼쳐야 되고 뭐 굉장히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펼쳐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그러니까 적응 노력이죠. 이걸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지난 25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부터 IPCC 회의가 열리고 IPCC 보고서가 나오고 1992년부터 기후변화 회의가 열렸는데 27년 동안 성취한 게 거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술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러블록 같은 파국론자, 티핑 포인트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파국을 막 얘기했던 파국론자 같은 사람은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러블록이 최근에 와서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는 배경이, 그러니까 지난 10년, 15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러브록은 인공지능하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말에 인간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지배적인 존재가 되면은 기후변화를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걸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이런 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그게 2100년에 올지 2200년에 올지 그건 이제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이점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쪽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이제 계속 종합을 해가지고 뭐 2070년, 2050년 이때쯤 되면은 인간하고 거의 같은 능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고 2100년쯤 되면은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뭐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기술이 기후변화나 생태계를 이렇게 위기에 닥친 이런 문제들을 기술이 얼마만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